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and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We are moving our policy stance purposefully to a level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With today's action, we have raised interest rates by 3 percentage points this year. At some point, as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tightens further,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s are affecting the economy and inflation. 네, 이번에는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봐야 할 시간이죠.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예. 적절한 시기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 예상했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예. 미국 증시 뭐 장중 변동성을 보자면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 1.7% 정도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해소되고 지금을 저점으로 좀 시장이 올라갈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오늘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있었던 FOMC는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보면 이제 뭐 0.75%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거 모두 다 예상을 했던 거였고, 그렇죠. 근데 보다 더 사람들한테 쇼킹하게 다가왔던 건 점도표였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올해 연말에 4.4%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0.5%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0.25%로 올리면 이번에 금리 인상의 전체적인 과정이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4.5%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뭐 나와봐야 여기에서 뭐 0.25% 더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라졌다. 이제 피크점을 지나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서부터 시장,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을 보는 관점은 네. 중간에 텀을 지나서 그 다음에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뭐 물가와 금리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4%, 4.5%까지 올리면 올해 연초가 0.25%였기 때문에 18배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서부터는 금리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크게 얘기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4.5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4분기 내년도 이럴 때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될 거냐. 그러니까 뭐 한 마이너스 2%, 5% 막 이런 정도 될 거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형태. 네.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거는 일단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 이거 그렇죠.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관점은 이제 금리에서 경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연내 기준금리 한 4.4%까지 보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뭐 12월에 올린다고 해도 자이언트 스텝은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대개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은 돼야죠. 0.75, 0.5 이렇게 하면 네. 1.25%가 올라가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4.5%가 되는 네. 거죠. 이제는 그래도 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로 이제 시선이 넘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 연준 의장도 연착륙 가능성은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계셨어요? 제일 처음에 파월 의장이 예. 연착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자체에서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죠. 예. 어떻게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예. 0.25%였던 금리를 1년 사이에 18배를 올렸는데 네. 그걸 4.5%까지 올리면 엄청나게 올린 거잖아요. 폭도 크고 그 상승률도 엄청나게 큰 건데 폭도
1980년대 이럴 때에 그 볼커 의장이 20%까지 올릴 때도 네. 그거는 17%에서부터 20%까지로 올렸기 때문에 3%포인트로 올린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0.25에서 4.5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급격했죠. 상황에서 예.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제는 당연히 경착륙을 합니다. 네. 다만 그 경착륙의 정도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정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한 5%까지 내려가고 이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오는 네. 거고요. 대신에 그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뭐 견딜만 한 정도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 연착륙 잠깐 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연준의 희망사항을 자꾸 그 전망같이 얘기를 네.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경기가 연착륙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쇼크를 줄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세요. 경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경기는 앞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제 생각으로는 한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네. 이런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이 최근에 보다 더 안 좋아서 내년도 전망이 현재 마이너스 2.2%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좀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나 우리가 참 그 우스운 얘기지만 작년도 11월 달에 IMF, 월드뱅크, 그다음에 연준 이런 데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5%였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네요. 근데 지금 예. 0%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예.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내년도 한 마이너스 2% 정도면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 또 금리가 다시 역전이 됐어요. 앞으로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글쎄 일단 앞으로 한국은행도 2번 남았는데요. 네. 많이 올리면 0.5, 0.25. 각각. 적게 올리면 네. 0.25, 0.25 이런 형태가 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일단 물가 자체가 좀 낮잖아요. 네. 미국이 8% 이렇게 물가 상승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에서 6%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하고 할 때의 요인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금리 말고라도 네. 자체 가격을 못 이겨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연준이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 속도를 계속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장 막판에 또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러시아 이슈였잖아요. 예. 러시아 또 군 동원력 전격 발동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 앞으로 전쟁이 더욱더 확산될 국면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갖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는 이슈가 좀 떨어졌다. 예, 그렇죠. 이슈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또 동원령을 내리고 했지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카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카드일 때야 뭐 무슨 얘기를 다 못 하겠습니까? 네. 그냥 뭐 핵폭탄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현실화될 거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다음에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또 영향이 얼만큼 될 거냐 하는 것도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너무 시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특히나 유로화 가치도 물론 유럽 자체의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 크지만 유로화 가치도 좀 흔들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유로화 가치는 당연히 이제 예. 통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그 영향에 많이 받고요. 특히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 예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해질 수 있는 기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확산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일 처음에 벌어졌을 때 네. 그에 따른 영향은 한번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 가는 거는 대개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걸프전이 났을 때도 보면 초창기에 제일 처음 이게 전쟁이 벌어지냐 마냐 할 때 40불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20불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렀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지금은 보면 그런 것들을 따지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도 또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오늘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 예. 13년여 만에 또 있는 일인데 우리의 원화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라든지 또 대외적인 여건들, 대내적으로 보자면 무역 수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텐데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국내 뭐 외환 시장 그리고 증권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무역 수지 자체가 적자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외환 시장, 특히 원화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외환 위기가 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뭐 6, 7개월 넘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했던 기간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썼던 돈에 비해서 네. 올해의 8월 달까지 썼던 돈이 대략 한 150억 달러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 폭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유 가격도 떨어져서 일정하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서부터는 낮은 가격의 원유를 수입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거고 지금 1,4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네.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달러를 지금 사갖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왜냐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딱 되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그 가격이 전환돼 버리는 형태가 네. 되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될 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내에 과연 한미 통화 스와프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관건일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뭐 600억 달러 규모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나오게 된다면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나오게 된다면 영향은 긍정적이겠지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된다라고 하게 네. 되면 오늘 이제 보도된 거 보면 국민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하고 통화 수합을 한다 이렇게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거, 그 달러를 가지고 하는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건 연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네.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튼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이 통화 수합을 하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필요한 거를 연준이 한국은행만 독자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그건 모두 다 아실 텐데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견뎌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고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